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압구정국어노술학원에서 무학여고 1학년, 2학년을 맡고 있는 이귀영 원장입니다. 저는 25년 정도, 그 정도 이상 그 국어 내신, 논술, 또 고3 수능 이렇게 맡아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요즘의 국어의 트렌드까지를 다 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무학여고의 다양한 정보, 그다음에 출제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무학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들 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무학여고 국어 시험의 특징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전반적으로 무학여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 무학여고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또 두 번째는 그 세부적으로 그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에 따라서 그 영역별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전략적일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무학여고 국어 내신 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잠시 한번 보시면 일단 무학여고 국어시험의 특징 첫 번째 거가 이제 상당히 세부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시면 우선은 난이도 비율을 좀 보실 건데요. 자, 난이도는 지금 이렇게 비율이 고난도가 24%, 보통 수준의 문제가 한 45%, 그다음에 쉬운 문제가 31%. 그러니까 보통 수준이 상당히 많죠. 쉬운 문제가 그다음에 고난도가 가장 적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변별력은 어머니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고난도 문제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고난도 문제는 대부분 100점이 높고 그리고 서답형 문제에 이제 걸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 1학기 중간고사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아이들이 곧 닥칠 시험은 1학기 중간고사인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로 1학기 중간고사를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단 1학기 중간고사는 전체 4번의 시험 중에서 범위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 교과서하고 프린트를 충실하게 나가기 때문에 아직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양 자체가 너무 깜짝 놀라게 많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다 똑같이 사실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어려우면 다른 애들 다 어려우니까 너무 쫄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른 애들한테도 다 범위가 적고 또 교과서와 프린트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여고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더라도 1등급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021년도에 무학여고 1학년 학생 수를 보면 166명입니다. 9반 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1등급은 4%니까 자, 상당히 몇 명 안 되는 애들만 이제 1등급이 되는데 만약 다 100점을 맞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등급이 없어지거나 3등급까지 전체가 다 1등급, 2등급이 없어서 3등급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봐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 21학년도 중간고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2020년도 중간고사는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계속 외부 연계 폭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점점 뒤로 가면서 어려워지는구나 이걸 아이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 뒤에 이제 서답형을 지금 정리를 따로 해놨는데요. 이 지금 무학여고는 특징이 있어요. 서답형은 1학기하고 2학기 중간고사에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객관식 형태, 선택형만 보게 되는 거죠. 2019학년도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거는 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
21년도 서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활동을 재구성하거나 혹은 약간 변형하는 선에서 출제를 하지만 그대로 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하고 2018년 요때 그 서답형을 본다면 상당히 고배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제 나중에 그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그 보기나 조건들을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큼 내용이 길고 보기가 길고 일단 조건이 한 개가 아닌 조건이 5개, 6개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고 또 그 발문이라고 하죠. 문제가 겹문장으로 돼 있어요. 한 문장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조건들이 들어가고 복잡하게 나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었을 때 이게 뭐를 뜻하는 거지? 이렇게 금방 알아듣기 힘들게 압박감을 주는 형태로 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머니들께 무학용어 국어시험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요거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차이가 좀 나요. 학년, 그 연도별로.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제가 세부적으로 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복수 선택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죠. 모두 골라 문제. 모두 골라 문제. 이 모두 골라 문제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것들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4개 같기도 하고 5개 같기도 하고 있는 대로 다 골라라. 이거를 어렵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주어진 그 보기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모르면 사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틀릴 수가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무학요고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복수 선택형, 모두 골라, 있는 대로 골라라고 돼 있지만 객관식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에 보면 2개만 골라냈든지 3개만 골랐든지 아니면 2개, 양쪽 복합적으로 배치해서 A에 해당하는 거 2개, 뭐 B에 해당하는 거 3개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있는 대로 골라 문제이긴 하지만 아주 어려운 형태의 있는 대로 골라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 유형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연계가 있어요. 그 연계 문제들도 똑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가가 비슷하거나 그 작가가 그 다른 소재와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계가 되고 또 학습 활동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번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학습 활동과 프린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린트가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습 활동과 프린트는 완벽하게 해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해서 응용해서 내는 문제를 상당히 잘 냅니다. 그래서 자, 그 전략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습 활동에 있는 거를 그 문제와 답만 확인하면 절대로 만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프린트는 씹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 이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 유형을 본다면 이 학습 활동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제가 도와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문법이 있는데 문법은 기본 개념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다양한 단어에 적용하게끔 문제를 내요. 예를 들어서 음은 변동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자주 나오는데 음은 변동이 있을 때 음은 변동의 세부적인 이제 그 원리, 그 문법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단어가 있는데 단어의 그 발음이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알고 있는 된소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축약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단어에 3-4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서답형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이 3가지 형태가 같이 나오는데요. 개념을 묻는 문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걸 다양한 단어에 적용하는 예시형 문제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수능형 문제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법 형태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정보, 그 보기에 주어진 정보와 선택지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다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나오면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이 점수를 많이 잃을 수 있게 되는 거죠. 9번 보면 문학과 비문학 제재하고 연결해서 문학만 나오거나 비문학이라고 한 거는 이제 문학이 아니라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인데 우리가 책 읽는 그런 종류의 독서가 아니라 문학이 아닌 제재를 다 비문학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학 문제에서 비문학 문제에서 그 같은 범위, 지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안에 화법이나 작문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 원리를 문학이나 비문학이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화법, 작문 혹은 문학인데 문법 문제를 낼 때가 있고요. 이거는 자주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이것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문학에서 뭐가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화법이나 작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혹은 문법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문학 문제 푸는데 화법, 작문 이게 같이 나왔네. 뭐 독서가 나왔는데 화법의 원리가 나왔네. 이렇게 보기 형태로 같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도록,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10번 형태를 보면 외부 연계인데, 무학 요거는 외부 연계가 그 예를 들면 뭐 주변에 있는 이제 현대고라든지 뭐 영동고라든지 이런 학교에 비해서는 외부 연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과서만 낸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굉장히 충실하게 나가는 학교인데, 그 교과서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막 이만큼 줍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이만큼 준 거를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만 나오는 건 아닌 거죠. 프린트하고 연결하는 어떤 종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태까지 통계를 내보면, 같은 작가, 정지용의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정지용의 다른 작품, 또 같은 제재, 뭐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고향 생각하면 고향과 연결된 같은 뭐 다른 종류의 작품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작 그 들어갈 범위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소단원 열기, 여기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까지도 활용을 해요. 한마디로 교과서를 아주 충실하게 교과서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이제 TV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가요와 연결해서 문법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제가 국어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사실은 만점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혼자 공부해서 뭐 점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지만 5등급, 6등급 이거 맞으려고 그 국어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학원에 다니는 이상은 최대의 점수, 만점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수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이제 두 번째 무학요고 국어시험의 특징 중에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조금 아까 제가 뭉뚱그려서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무학요고 국어시험의 특징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이제 교과서하고 교과의 연계 비중을 어머니들이 이제 보시기 쉽게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국어 교과서 1학기 그 중간고사만 했어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 자, 여기가 지금 단원이 1단원, 그 다음에 2단원, 3단원, 4단원, 6단원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본다면 요게 지금 2학년, 21년, 20년, 19년, 18년 같은 교육과정에 있는 4개 연도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머니들이 한눈에 보시기 쉽게. 그래서 보면 자, 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 처음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냈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로 따진 다음에 몇 과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범위. 상당히 많지 않죠. 범위가 짧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그 다음에 문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 하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체적으로 4개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연계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20년도 중간고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장 약간 까다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과외 연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한 5, 6개 정도. 그런데 여기 문학에서는 연계가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전이 들어갔던 것, 신문 기사까지 연계가 됐던 것,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 18년도에는 연계가 그다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본다면 한 번 시험 볼 때 한 범위가 5개, 6개 평균적으로 그 정도. 그런데 이것만 본다면은 굉장히 짧다, 범위가 적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암기도 하고 막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게 할 텐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린트를 이만큼 줍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다음에 이거 보면 보시면 수행평가를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1학년 때, 2학년 때, 1학기, 2학기 이렇게 각각 있죠. 그래서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수행평가를 보는데 자, 이 비중을 한번 보시면 30%,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10%. 아니, 어머니들께서 포트폴리오는 좀 뭔가 했는데, 포트폴리오는 10%나 되지만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게 학교에서 준 프린트를 굉장히 소중하게 잘 다뤄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에 꼼꼼하게 다 좀 필기를 좀 해서 프린트만 잘 모으면 1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요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대부분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는 그냥 좀 혼자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주고 프린트에 괄호를 상당히 많이 빈칸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챙기세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갑자기 이제 시험 직전에 프린트를 걷는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혼자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대충 해야지 이렇게 했던 아이들은 갑자기 거를 다 적어내기는 상당히 많죠. 양이 프린트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감점을 하게 되죠. 선생님이 미리 얘기 안 하고 분명히 스스로 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점수를 매길 때는 가차없이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안 하고 또 꼼꼼하게 안 해놓으면 감점이 되는데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냐면 학습지, 그 학습지라고 해서 프린트가 또 이만큼 있는데 그 학습지 안에 빈칸들, 또 필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검사하면서 점수를 매깁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위에 두 가지 시 영상 만들기 혹은 토론 1학기나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에서 보통 보는 이제 매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넣어놨어요. 보통 어떤 거를 하느냐 보통 이제 문학 감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 가지고 하나 자유주제로 선택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토론을 한다든가 교과 내에 이제 토론이 들어가 있어요. 혹은 대부분은 문학 작품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한 작품 정도로 보통 시 같은 거 애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발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발표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는 이 정도로 제가 이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거를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4년간 국어 문항수 변동추이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2018년도부터 한번 보실 건데 초점은 1학기 중간고사에 맞추고 보겠습니다. 표가 많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보려고 하는데 2018년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말에는 서답형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1학기, 2학기 중간고사에만 서답형이 들어가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 선택형 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총합적으로 본다면 28개에서 30개 그렇게 크게 뭐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4개 정도 문제가 나오는 건 살짝 적다. 25개, 6개 뭐 평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 조금 많다는데 30개가 되면 상당히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8년도에는 뒤로 갈수록 문제수가 많아졌던 거죠. 그리고 서답형은 5개씩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26개 정도. 그 다음에 2019년도가 되면 이렇게 19년도 우리 말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28 문항, 29 문항 이 정도고 서답형은 2019년에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으로 가서 보면 2020년은 상당히 조금 다른 때랑 다른,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23개만 1학기 중간고사에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23개에서 28개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까지 문제 수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대신에 이렇게 보면 규칙적으로 어떻게,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정해져 있어요. 문항수가. 서답형, 뭐 선택형 문항수가 정해져 있는데 무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1학기 중간에는 선택형 문제가 객관식 문제죠. 18개였는데 서답형은 5개. 근데 나중에 예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23개밖에 안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애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답을 다 못 쓸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1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이제 적절하게 맞춘 그 난도를 좀 맞추고 아이들도 조금 이제 고등학교에 적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었던, 그리고 21년도에 가보면 문항수가 30개로 늘어난 대신 서답형이 줄고 그 다음에 서답형의 난이도 자체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역시 기말고사에는 보지 않고 서답형을,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때는 서답형 2개나 3개 정도로, 그리고 문항수는 2학기 기말을 제외하고는 문항수는 30개 정도가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자 마지막 총합만 한번 보시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총합을 한번 보시면 뒤로 갈수록 30문제 정도로 맞춰가고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한 그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어떤 형태를 선택을 할지, 그 뭐 매년 선생님이 좀 출제하는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엔 이제 20년대 형태, 2020년 형태로 갈 것인지 2021년 형태로 갈 것인지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맞느냐 이제 이런 것도 좀 봐서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학여고 특징에 맞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유형별 문항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들께서 한눈에 보시기 쉬우시라고. 그래서 이제 선택형과 서답형, 아까 이제 1학기 중간고사만 고른 거예요. 그래서 28년도부터 21년까지, 저는 그런데 2개 년도를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이 28개, 서답형이 2개, 그래서 30개. 너무 차이가 나죠. 20년도에는 18개, 그 다음에 5개. 그래서 총 문항수가 23개. 자, 여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를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점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형별 점수 비중을 한번 봤더니 점수가, 자, 여기는 지금 선택형이 82점, 서답형이 18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서답형 배점이 뭐 크게 뭐 많다거나 적다거나 그냥 보통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19년도는 아까 보셨다시피 서답형을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가 되면 깜짝 놀라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문항수가 23개밖에 안 된 이유를 여기서 아실 수 있죠. 서답형이 많았다. 그리고 배점도 상당히 높았다. 얼마나 배점이 높았냐면 16점, 한 개당 16점짜리, 10점짜리, 6점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 5개의 문항이 전부 다 애들한테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이 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가보면 확 줄이죠. 그래서 객관식이 90점, 서답형이 10점 할 만한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학습활동을 변형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의 세부 영역별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왜 만들었는지 아마 보시면 제 의도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21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보면 문학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 문법 이렇게 쭉쭉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 문법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자, 독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다. 또 화법 작문을 얘네들은 교과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를 빠짐없이 범위가 이제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빠짐없이 다 내는 편이다. 보통 작문은 조금 스킵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네 학교는 이 비중 자체가 독서나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문학과 문법입니다. 이거는 무학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보통 시험은 문학하고 문법에 집중돼 있는데 자, 문법이 상당히 많이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리고 이제 보기와 지문에 연계되는 교과의 작품의 비중.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학교보다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무학이. 그런데 1학기에서 2학기로 갈수록 많아지고 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수록 또 많아진다라는 것이 특징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역별로 그 출제 경향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만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20년도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서 두 개를 엮어서 중앙교사 그 총평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항목별로 문법과 문학과 그다음에 문법 문학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나 화작 같은 것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비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특징적인 건 아니어서 문법과 문학 그리고 문법 문학에 공통되는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법은 이 그 무학여고 같은 경우는 문법의 기본기를 굉장히 중시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이해가 반드시 돼야 되고 이게 선 이해가 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를 해야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법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면 절대로 문제를 못 풀겠죠? 왜냐하면 뒤에 정보를 싹 종합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만 하면 암기는 기본이지만 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복수 선택형 문법 문제가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다. 이게 나오면 시간 안배가 좀 중요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본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문학에 이게 뭐 시든 소설이든지 간에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간에 표현 방법, 서술상의 특징. 자, 요거는 비문학의 경우도 이 학교는 아주 100%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건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를 싹 다 걷어요. 반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했는지를 보려고. 그래서 이 서술상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 언급된 것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쫙 봤다가 뭔가 튀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놨다가 직전 때 정리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술상의 특징, 표현 방법, 표현 방법을 적용한 비슷한 거 골라라 같은 다른 작품이 나오는 그런 예시,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출제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문학 같은 경우에 기본 개념, 여기서 말하는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개념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다 시켰는데 보통 개념어들이 문학에서 나오는 개념어들이 있거든요. 수능 개념어.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객관적 상관물 잘 나와 또는 감정이입 같은 거 잘 나와 뭐 반어가 뭐야 역설이 뭐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10개 중에 8개는 알고 2개 이거 살짝 모르겠다 이렇게 했던 애들은 그런 것들이 반드시 걸려서 선택지 한두 개 가지고 고민하다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기본 개념 이해, 개념어 이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자 이것을 적용하는 문제를 다수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문법이든 문학이든 서답형을 내는데 서답형 반문과 조건이 까다롭게 출제된다. 특히 20년도. 그래서 시간 안배가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빨리 풀어야 되겠죠? 앞쪽에서는 막 시간을 많이 했다가 뒤에 가서 시간 없어서 막 찍게 되면 사실 문제라는 건 30문제가 나와도 30문제에 100점이
보통은 2점대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3.2, 3.4 뭐 이 정도라고 보고 이제 서답형 같은 경우는 100점이 많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서답형들이 주로 중간중간 그 지문의 맨 마지막에 서답형들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서답형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에 것도 문제를 풀고 있지만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푸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시간 안배는 시간 안배 잘해 이렇게 된다고 시간 안배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보통 때 연습을 해서 몸이 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아, 이거 몇 분이지? 이거를 일일이 하지 않아도 많은 시간 국어에 투자를 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한 아이들은 몸이 기억을 합니다. 난 지금 시간을 놓치고 있어.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될 거야 라는 것이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공부 훈련을 좀 하면서 이제 익혀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습 활동은 문법이든 문학이든 독서든 따질 것 없이 학습 활동은 재구성합니다. 변형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 변형된 문제들은 애들한테 기본부터 변형된 데까지 계속 문제를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제가 애들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는 건데 다 맞췄는데 본문에 나온 어휘, 그 낱말풀이 같은 게 있잖아요. 뜻풀이 같은 거. 그거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학은 이 어휘 문제를 다양하게 냅니다. 그래서 특히 한자어들의 반대말 혹은 뭐 한자어를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 또 뜻풀이 같은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문맥적 의미 이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영역별 출제 경향 분석을 세부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학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제가 골라낸다고 지금 골라낸 거예요. 어머니들이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셔야지 될 것 같아서 시험지를 이제 무학 같은 경우는 시험지 뒤쪽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게 깔려있기 때문에 시험지 자체를 여기다 넣으면 상당히 어지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타이핑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20년도 좀 어려웠다는 20년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시 같은 경우에 선택형이 네문항, 서답형이 두문항 정도 나왔는데 현대시하고 고전시를 갈래복합. 여기서 갈래복합이라는 건 보통 뭐 시하고 소설을 갈래, 시하고 수필, 시하고 희곡 이렇게 갈래복합이라고 보통 하는데 현대시와 고전시를 섞어 놓은 것을 상당히 잘 내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고전시가가 외부 연계된 4개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리고 비교용 문제가 다수 들어갔다. 이건 수능형이에요. 그래서 수능형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수능 형태가 있지만 수능형 중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기 형태의 문제. 보기 형태의 문제는 보기에 새로운 어떤 기준을 주는 거죠. 작품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을 이 보기에 의거해서 읽어봐라 라고 하고 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준거에 의한 적절성 판단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하나 주는 거. 이거 애들이 어려워하고 두 번째는 묶음표가 있어요. A 단락 또 B 단락 이렇게 묶음표를 해놓고 2개를 비교해라. A는 이런데 B는 이러하다. 또는 스몰 a, 스몰 b 해놓고 A 시어는 이러한데 B 시어는 이러하다. 뭐 2개의 기능을 비교대조 하든지 이런 문제는 애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그거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자기식을 고집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거를 이제 바꿔주도록 시간을 빨리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고득점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하려면 이 방법이 옳지 않으면 방법 바꿔봐야죠. 그래서 이 비교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것도 아이들하고 이제 연습이 들어갈 겁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서답형 문제였는데 자, 동그라미가 쓰인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밝히고 역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A야. 그 다음에 A가 활용된 다른 사례 B를 쓰래요. 그리고 B에 왜 A라는 예를 들면 역설이 활용된 것인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서답형은 서술형인데 답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서답형, 길게 쓰면 서술형인데 서답형이라고 해놓고 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을 보시면 조건이 4개예요. A하고 C는 아까 A는 표현 방법이 예를 들어 역설이다. 그 다음에 C는 그게 왜 역설인지를 써라 근거를.
근데 요거는 뭐뭐다 형태인 완결된 문장. 요거는 무학력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겁니다. 완결된 문장으로 써라. 그 다음에 이제 B는 다른 사례를 써라. 역설이 나와 있는 다른 사례를 써라라는 거예요. 시험지 전체에 나온 사례는 안 된다. 딴 사례를 제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지에서 이런 거는 역설이야. 이런 종류 말고 내가 완벽히 하나를 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예시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쓸 수 있게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ABC는 연쇄된 답이므로 서술하는 거니까 세 가지를 다 넣어서 한 문장,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한 답이 틀리면 후행한 답이 우연히 맞더라도 모두 오답. 그러니까 A가 맞아야 B도 맞게 되는 거고 A, B가 맞아야 C까지 맞게 되는 거. 중간에 B나 C가 우연히 맞았더라도 얘는 틀린 걸로 하겠다. 상당히 까다로운 감점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법에 맞게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해라. 맞춤법 틀리면 틀리게 할 거다라는 거고 이런 거에서 이제 하나 더 나가 볼게요. 하나 더 나가 보면 자 문학인데 이거 보세요. 문학인데 시예요. 한국 문학의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는 진달래꽃이고 가는 가실입니다. 현대시, 고전시죠. 그다음에 나는 민요가 나왔어요. 이것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대시인데 고전시가 민요, 그다음에 가실이 고려가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쓰는데 서술하는데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문학작품의 내용적 측면을 기억이라고 하고 형식적 측면을 니은이라고 하자. 그래서 조건에 맞게 그러면 여기서 보통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 단위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당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조건에 맞추라고 했는데 조건이 기본 4개, 짧을 때 4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이유와 근거. 그래서 기억니은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나눠서 쓰는데 이유와 근거의 방식으로 구성할 것. 기억니은의 근거를 서술할 때는 가나다 모든 작품의 일부를 각각 직접 인용, 큰 따옴표 표시를 분명히 해라. 근거로 제시하라. 그럴 때 이 근거는 예를 들면 이 가나다에 있는 이 작품에 있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타당하게 활용해라. 그러면 예시를 잘못 두면 감점하거나 틀린 답을 하겠다. 그 다음에 완결된 문장으로 해라. 어법에 맞게 해라. 그래서 3, 4번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 1, 2번에 이제 주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이번에는 이제 고전 소설 같은 게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 문제에서 서술상의 특징은 반드시 나와요. 또 서술하거나 혹은 인물들이 각자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하기 방식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비교하기. 또 인물의 성격, 서사, 큰 줄거리 이해하는데 요거는 아이들이 문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소설의 서사, 줄거리를 기억을 완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설이 나오면 특히 허생전은 굉장히 자주 다룹니다. 무학여고에서 자주 다루기 때문에 씹어먹어라 내용 자체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본문의 내용을 완전하게 알고 있으면 이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이나 인물의 성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해가 되는 보통 이제 그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때 이것들을 분명 하지만 특히 이과 형태의 아이들, 이과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주요 소재의 의미,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문학에서 암기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없다. 내신이니까 암기를 좀 하자. 그래서 암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 보기가 나온 수능형은 푸는 방식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런 보기 수능형은 좀 수능 형태의 공부를 평상시에 조금 해두는 게 수월하게 이제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수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술상의 특징, 모든 문학에서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학습활동과 연결된 개념어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한자 어휘 문제. 특이 유형은 보기에 교과 외 비문학침, 예를 들면 뭐 어떤 신문에 스크랩된 사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에다 그냥 줍니다. 한 번도 안 본 거. 이런 거를 가져다가 그것과 연결해서 본문을 이해해라. 뭐 이런 종류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자, 문법의 경우. 문법은 어머니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문법은 2020년도 이때가 좀 더 어려웠다고 그랬죠? 객관식 8개, 서답형이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문법 기본 개념하고 단어에 적용할 문제를 다수 출제하고 또 수능형 문제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하나의 그 사례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있는 대로 골라 복수정답형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출제가 되는데 특이 유형 하나를 보실게요. 보기의 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의문 현상. 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했으니까 전체를 다 알 수 있고 또 공통적으로 어떤 게 공통인지까지 알아야 되겠죠. 의문 현상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 한 문단으로 서술하시오. 문장이 아니에요. 문단으로 서술하시오. 이게 16점짜리예요. 그리고 보기를 줬어요. 덮는, 받침에 피읍이 있지만 덮는, 활동량, 답심리 이렇게 발음이 나잖아요. 표기하고 다른 발음이 나는 그럴 때 어떤 의문,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의문 현상의 명칭을 써라. B. 해당 의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거는 원리를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죠. 해당 의문 현상과 관련된 좋은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도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기의 세 개의 단어 각각에 대해서 해당 의문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과정. 자, D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이거야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어떤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지까지 완전히 알아야 순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 단계를. 그 다음에 이에 해당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좋은 위치와 좋은 방식의 변화 여부, 이를 알려면, 요거를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학교에서 준 자음 체계,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범위에는 거의 모든 교과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음 체계표, 뭐 모음 체계표, 단모음 체계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좋은 위치와 좋은 방식까지 완벽하게 이해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는 중학교 때 사실 했어요, 애들이. 근데 그 암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게 하는 거죠. 암기에서 써라가 아니라 그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의 변화 여부까지 서술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 단어의 예.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역설이 나왔으면 역설 교과서에 언급된 거 말고 딴 거 써. 또 여기 지금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음화가 일어났다 그럼 비음화 딴 거 한번 써봐. 뭐 유음화 딴 거 한번 써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조건 지금 6개가 모자라서 조건 2개를 더 준 거예요. 총 8개의 조건이 달린 거죠. 어법에 맞게 그 다음에 한 문단의 글의 형태로 서술해라. 그래서 조건 2는 항상 나오는 곁다리로 나오는 것들이죠. 자, 이런 문제는 애들이 벌써 어느 정도 포기. 이게 16개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6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킬 때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 21년도에 가면 살짝 쉬워지죠. 21년도에 보면 문법 이제 기본 개념 암기, 의문 변동을 단어에 적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능형 복수 정답 문제 이거는 기존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보기에 시조나 현대시나 대중가요를 주고 의문 변동 유형과 그에 따른 발음을 묻는 좀 창의적인 만들어낸 문제죠. 뭐 자음 체계표, 단모음 체계표 완벽 암기를 전제로 하는 문제 기존은 똑같아요. 자, 빈출 유형을 보면 아까보다 짧아졌죠. 보기에 가나에 해당하는 의문이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 그러니까 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술을 평평하게 하며 혀를 바짝 낮춤으로써 입안을 최대화하는 우리가 볼 때 혀의 위치가 가장 낮다. 그래서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그런 소리에 해당하는 음은 어떤 자음 모음할 때 어떤 모음인가 또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위치하고 혀의 높이가 높으며 입술 모양이 평평한 소리 이 자음 체계표 단모음 체계표를 완전히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봤을 때 아 이거구나 머릿속에서 아니면 시험지에다 그리더라도 이거를 가져다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 해당하는 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 가, 나의 의문이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면 아들 할 때 아, 들의 수리의 수, 이, 그 다음에 아, 왜 이런 식으로 모음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것 이걸 고르는 거죠. 만약에 혼자 공부하다가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오면 대처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보기의 설명 방식을 참고하여 아래 문장의 밑줄 친 단어의 변동을 설명하시오. 선릉은 조선의 제9대 왕인 성종이 묻힌 왕릉이다. 자, 이럴 때 이 왕릉이라는 단어의 변동. 그 다음에 해돋이는 해돋이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도대 받침.
디귿 뒤에 오는 이모음과 만나 지읒으로 변한 것으로 의문의 교체 중 국외음화에 오타가 났네요. 의한 것이다 해놓고 자 조건이 있어요.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해라 그러는데 조건이 또 단순하게 하나 주진 않죠. 표준 발음, 음운 변동 조건, 음운 변동 유형, 음운 변동 명칭까지를 싹 다 포함하지 않으면 감점하겠어 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법에 맞게 완결된 문장으로 써라. 그래서 1번 조건에 이미 4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자 문제에 보기 봐야 되고 보기 밑에 달려있는 거 봐야 되고 조건 봐야 되고 이거를 다 만족시킨 서답형 문제를 내야 되겠죠. 어머니들께서도 오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제 3번째 항목으로 들어간 거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래서 문학의 경우는 사실 문학의 암기가 좀 웃긴 얘기죠. 근데 이거는 대학 가서 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시를 접하거나 소설을 읽거나 그럴 때 암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고 내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목적 지향적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수능형 문제 대비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내신반을 구성해서 그 몇 회를 하는 동안에 한 번에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사실 꾸준히 2학년은 더 이제 연계가 많이 되고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는 꾸준히 좀 공부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다양한 변형 문제 연습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다양한 변형 문제 연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학은 자, 여기 아까 해마다 반복되는 마지막인 거 반복되는 문제 유형과 소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변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변형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학원 강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은행, 저 자체가 문제은행이라고 해도 돼요. 정말 많은 문제 유형을 조금씩 필요 없는 것들을 빼고 이렇게 조금 만져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유형화된 문제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기출 분석한 자료가 있죠. 이거에 맞게 다양하게 이제 무학여고만의 어떤 문제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여러 형태로 서답형 연습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초를 연습할 수 있는 거, 수능형을 연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문제를 좀 나눠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꾸준히 아이들이 계속 시험 기간 동안 이제 풀어내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거시적, 크게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유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인물, 핵심, 소재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구성상의 특징, 뭐 짜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미시적 정보까지 묻는 문제. 큰 거 먼저 보고 크게 이해한 다음에 짜잘한 것까지 끼워서 맞춰서 퍼즐 완성.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문학은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법. 문법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 필요해요. 개념과 원리에 이 그 무학여고는 프린트 자체가 괄호넣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괄호넣기를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어떻게 바꿔도 넣을 수 있게끔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씹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다양하게 변형하면서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의문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간고사에 녹여놓은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야 실수가 없다. 기본기 엄청 중요하다. 안 되면 부릅니다. 주중에. 구체적 예시를 찾고 예시 찾아서 써라 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적용해야지. 완전히 알아야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마다 비슷한 문제 유형 반복하는 거 이것도 이제 출제 경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이나 화법이나 작문 같은 경우는 교과 내용을 계속 얘기 완전히 비문학까지도 소설이 아니라 비문학까지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 번 읽어야 돼. 여러 번 읽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어휘 뜻이나 뭐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줄거리 그 다음에 숨어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함정 넣기 딱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학습 내용은 포괄적으로 이해하라. 학습 내용이 학습 활동이 예를 들어서 문항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목표 학습도 있고 그거 전체를 다 묶어서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교과서를 만든 의도, 실제 그 교과서를 만들어 쓴 작가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까지 조금 보면서 학습 활동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과 내용에 충실한 이해를 전제로 한 내용 확인 문제는 100% 나옵니다. 그리고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교과서 옆에 날개에 달려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적용을 할 수 있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글쓰기 방향, 설상의 특징, 전개 방식은 단골로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리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최대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한 50분 정도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표로 많이 만들어 본 거예요. 좀 빨리빨리 한눈에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네 번째 이제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구성은 3월 5일 날 개강을 합니다. 3월 5일 날 개강을 하고 시간은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 아마 지금 재원생인 경우는 연락이 다 갔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한 번 수업하는 거는 3시간짜리 9회가 들어가요. 직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9회가 들어가고 이거 왜 9회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거의 2달인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처음 3주간은 수능형 실전 모의고사 플러스 내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3월 24일에 첫 3평이라고 하죠. 3월 학평 모의고사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보는 거. 자, 이거 그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75분간 진행을 합니다. 처음 3주만. 그러니까 반반 나가는 거예요. 수능형 대비, 그 다음에 내신 이렇게 반반 들어가는데 내신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더 길게 되는데 요거는 처음 그 3주간 봤던 그 내용이 1학기 중간고사에 선생님들이 이제 무학 같은 경우는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연도에는 이걸 집어넣는다 하고 일부를 문제 안에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수능형 문제는 최근 수능형 문제로 내신 형태를 내신 문제를 내는 게 무학만이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또 갖춰야 돼. 아무리 강조해도 뭐 모자르지 않은 그런 수능형 대비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신을 병행하는 이유는 해야 될 게 많아요. 아까 범위 자체는 작지만 프린트 내용이 많고 할 게 많아요. 또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처음 3주간은 이렇게 수능 실전 모의고사하고 내신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아까 3시간짜리니까 180분이겠죠. 그래서 강의 시작 전에 애들이 이제 지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5분 정도 첫 주만을 제외하고 두 번째 주부터 전주 복습 미니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 없이는 애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언제 공부를 하냐면 시험 한 1, 2주 전부터 이제 해야지 숙제는 그동안에 억지로 뭐 체크하고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니까 풀어갖고 오는데 진짜로 전심전력해서 이렇게 쫙 몰두를 하는 그 시간은 시험 몇 주간 그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아마 그 위에 오빠나 뭐 언니가 있으면 좀 잘 아시겠지만 그 중학교 때 국어하고 고등학교 국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완전히 달라요. 뭐 그 밑에 이제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은 다 거의 다 잘하죠. 한 개 틀려봤자 맞점 맞고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몰입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능한 한 길게. 그래서 복습 미니 테스트를 15분간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1교시가 시작하는데 1교시 75분 동안 하고 휴식 시간 10분. 그리고 2교시에 다시 한번 이제 또 들어가고 나가야 될 분량이 있으니까 강의 후에 5분을 남겨놓고 아까 테스트 봤던 거를 이제 조교한테 주고 채점을 다 한 것들을 아이들하고 공유를 할 거예요. 남아야 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저랑 이제 다시 한번 그 테스트를 다시 봐야 되는 학생들이 있거나 다시 한번 뭔가 몇 주가 이렇게 봤을 때 보강을 잡아야 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과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수업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직전 수업 때가 되면 항상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왔다 갔다 괜히 시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은데 직전 수업 때는 어차피 그냥 정리하실 거면 저 안 가고 혼자 할래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게 우리 그 보면 그 맨 마지막에 핵심 정리할 때 선생님들도 학생도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된 상태잖아요. 필기까지 전부 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눈에 싹 볼 수 있는 핵심 정리는 물론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학교의 시간과 학교 그 시험 문제 비슷한 유형으로 구성된 리허설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이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반드시 듣도록 합니다. 직전 수업까지, 그리고 직전 수업까지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주 미니 테스트로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가 어디를 모르고, 어디를 놓치고 있구나.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해도 시험 보면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 전까지 각종 수단으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 수단은 전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줌까지를 포함을 해요. 문제가 조금 더 있는 학생들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가 나오는 상춘곡이라든지 애들이 이제 현대어플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진짜 저는 계속 씹어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현대어플리가 안 되면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돼요. 현대어플리를 써라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겨워도 이 녹음된 거를 들어라, 계속 들어라. 화장실 갈 때도 듣고 계속 들어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지 걸로 만들 수 있게 그럴 때까지 들어라 하고 녹음 파일을 애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전송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 목표는 100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신 대비 교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한 내신 대비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학교 기출, 또 모의고사, 수능 기출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 기출은 아까 미니 테스트 할 때 섞어서 낼 거예요. 조금씩 맛을 봐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시험 보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공부 제대로 해요. 그래서 학교 기출 문제는 테스트, 미니 테스트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를 줄 때도 같이 집어넣게 돼요. 문제집은 단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특히 교과서 내용이 적용이 뒤에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적용을 어떻게 나오더라도 적용할 수 있게 조금 폭넓은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선생님하고 그걸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무학여고에 맞춘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낸 교재입니다. 그래서 무학여고 내신 문제를 연도별로 분석한 비교 불가의 빅데이터, 내신 대비 문제집,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감히 비교 불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시예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충곡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복잡해 보이죠, 지금.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이것과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작품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 거, 뭐 시어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또는 이제 교과외 작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교과외 작품도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싹 다 돼 있는 건 마지막에 줄 거고 괄호해서 넣을 거예요. 아이들이 괄호 넣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볼 거고 문제집의 예시는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압구정 국어논술 학원이고 학생한테 하나하나 굉장히 그 한 학기 한 학기가 얘네들한테는 대학으로 가는 하나의 계단 같은 거죠. 저희가 한 계단도 건너뛰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그 점수를 만들겠습니다.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 어머니들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셨을 텐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네, 과제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제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저는 문제를 한꺼번에 이만큼씩 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개씩 줬는데 그거를 제대로 다 해온다? 아니죠. 질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끊어서 수능형하고 기본형 문제를 끊어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하는데 과제 관리는 저희 그 조교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싹 다 걷어가지고 그
체크 다 해서 애들한테 나가요. 그래서 과제 관리를 그 주에 안 해갖고 왔으면 제가 이제 노트가 따로 있어서 아이들하고 그거를 언제까지 인증해라 해서 이제 제가 조금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이들 붙잡고 늘어지는 게 있어서 아마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힘들어 할 텐데 어쨌든 선생님이 뭐 아이들 위해서 그런 거는 아이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부감 들지 않게 끝까지 따라붙는 과제 관리를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입학 테스트는 저희는 가능하면 봤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이 이제 아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방학 때 수능 공부 같은 거 할 때는 레벨별로 이제 나눠놨잖아요. 근데 내신 할 때는 사실은 뭐 대규모 100명 정도 되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레벨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심화반하고 이렇게 나누지만 무학여고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 반 안에서 레벨을 나누지는 않고요. 묶어서 수업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반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반은 사실 15명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는 꼭 보는 게 원칙인데 학생들이 너무 거부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머니께서 꼭 보는 게 좋겠지만 정말 안 돼. 아이가 너무 거부 반응을 보이면 따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아이의 어떤 것들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게 메모라도 해놓고 그렇게 가능하면 보기를 권합니다. 네, 중간기말 고정이에요. 이 시간대에 중간기말 시간은 변하지 않아요. 저희가 정규 프로그램 할 때도 그 정해진 시간이 1년 내내 바뀌지 않고요. 무학여고 반도 만들어지면 계속 그 시간으로 계속 갑니다. 교과서의 외부 연계 지문은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개 중에서 8개 정도는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중에서 낼 거야 하고 이만큼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몽땅 다 내진 않지만 하여튼 그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개 중에 2개 정도는 그게 이제 뭐 문학 작품이건 아니면 보기에 들어갈 어떤 평론이나 뭐 비문학 부분이건 아니면 뭐 대중가요라도 뭔가 다른 거 새로운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무학요거에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지문 같은 걸 끌어다가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100% 프린트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프린트에서만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외부 교재가. 외부 지문이.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중학교 때하고는 조금 다르지 작품이 조금 좀 질적으로도 좀 틀려지니까 그런 것들은 꾸준히 여름방학 때 같은 때도 조금 늘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께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무학여가 1학년 때는 이제 국어만 하게 되죠. 그리고 국어 교과서를 다 띄게 되고 2학년이 되면 1학기에는 문학, 그 다음에 2학기가 되면 독서, 그리고 독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이 있죠. 언매나 화작 이렇게 선택형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학년 문학이 되면 좀 더 연계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1학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요. 2학년 때가 되면 문학이. 범위도 상당히 많아요. 2학년이 되면 확 늘어나요. 정말. 그래서 방학 중에 조금 그 폭을 확 넓혀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돼요. 독해하는, 그러니까 문학이니까 문해하는 방법.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원리. 요거 두 가지는 1학년 내내도 하지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도 한번 싹 정리하는 게 좋고, 네, 선생님은 저희 이제 무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무학 담당쌤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올해 무학을 맡으면 내년에 얘네들을 끌고 2학년 올라가게 되죠. 내년에 1학년 들어오는 선생님은 또 다른 문학 선생님. 그래서 한 1년을 계속 같은 선생님이 한 번 맡으면 1, 2학년을 계속 끌고 올라가게 돼요. 무학 선생님은 2명이 있지만 이 2명이 해마다 이렇게 좀 번갈아서 하게 되는 거죠. 1학년을 맡게 되는 것은. 네, 수능도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은 내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정규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그 커리큘럼이
3년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는 학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 3년 커리큘럼 안에 큼직하게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문학 같은 경우는 배워야 될 작품,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단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그 어려워지는 그 독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단계가 다 나와 있어요. 3년치가.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히 관리받으실 수 있고요. 조교는 이제 요일마다 조금씩 달라서 조교들이 붙어서 한 3명, 4명 그 정도 되는데 조교들이 이제 나오는 각 반에서 쏟아지는 것들을 이 시간별로 쫙 해서 한꺼번에 이제 갖다 줘요. 그 채점이나 뭐 관리해서 갖다 주죠. 종료를 하고요. 혹시 언제라도 학원에 미리 전화하시고 그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아이에 맞춰서 그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